고려 충렬왕 3년 눈보라가 몰아치던 겨울밤이었습니다. 개경에서 남쪽으로 이틀 걸음 떨어진 작은 마을. 그곳에서 떡장사로 살아가던 과부 한 명이 시장 뒤편 낡은 사당 앞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나무 바구니 안에 담긴 갓난아기 하나. 아이는 추위에 떨고 있었고 바구니 옆에는 단 한 줄의 글이 적힌 종이만 놓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부디 살려주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부모의 이름도 아이의 내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구니 안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베네저고리 깊숙이 봉인된 은재 폐물 하나. 거기에는 고려 왕실의 종친에게만 하사되는 봉황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떡 한 시루로 아이를 살린 그날부터 이 평범한 과부의 삶은 영원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3살의 거란어와 몽골어를 동시에 알아듣고 5살의 천리밖의 전쟁 소식을 예측했으며 7살에는 왕명을 받들고 온 알렴사의 목숨을 구한 천재 아이.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분명 평범한 집안의 자식이 아니라고, 저 은재 폐물에는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20년 후, 그 아이는 고려 조정 첨의부의 핵심 관료가 되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원나라 황제 앞에서 고려의 자존심을 지켜낸 외교관. 화려한 관복을 입고 수십 명의 수행원을 거느린 채 말에서 내린 그는 초라한 떡장사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지를요. 그리고 그날 밤 사당 앞에서 할머니께서 저를 안아 올리신 그 순간이 어떻게 고려의 운명을 바꾸게 되었는지를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고려 정사에 기록되지 않은 진실입니다. 왕실의 피를 이어받았으나 버림받은 아이가 어떻게 원나라의 압제에서 고려를 지키는 외교관이 되었는지, 가리고 떡 한 시루의 작은 은혜가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꿨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당신의 예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장 씨는 45살의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10년째 혼자 떡장사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개경에서 남쪽으로 이틀 걸음 떨어진 작은 마을, 그곳에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장 씨의 전부였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지만 모두 어릴 때 역병으로 잃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혈육이라고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떡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송편, 인절미, 증편, 절편. 계절마다 다른 떡을 만들었지만 벌이는 늘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장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것이 외롭기는 했지만 이렇게라도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고려 충렬왕 3년 동짓달 보름,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원나라에서 들어온 역병이 전국을 휩쓸었고 굶주린 백성들이 길거리에서 얼어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장 씨는 그날도 새벽 일찍 일어나 떡을 쪄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아직 어두웠고 사람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장 씨는 늘 하던 대로 시장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떡을 펼쳐 놓았습니다. 해가 뜨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떡이 몇 개 팔리고 점심때가 되자
장 씨는 잠시 자리를 비우기로 했습니다. 시장 뒤편에 있는 낡은 사당에 가서 간단히 기도를 올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장 씨는 매달 보름이면 빠짐없이 그곳에서 죽은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당에 도착한 장 씨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당 처마 밑에 대나무 바구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놓고 간 재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구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아니, 울음소리라기보다는 가냘픈 신음에 가까웠습니다. 장 씨는 급히 바구니 뚜껑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생후 100일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는 추위에 떨고 있었고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이 아이는 이 사당 앞에서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바구니 옆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 씨는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그것이 아이를 버린 사람이 남긴 편지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장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장 따뜻하게 해주지 않으면 아이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장 씨는 자신의 두루마기를 벗어 아이를 감싸고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눈보라 속을 뚫고 달리면서 장 씨는 쉴 새 없이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죽으면 안 된다. 조금만 버텨라.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좌판 앞에 앉아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쪄온 따뜻한 증편을 물에 불려 으깨서 아이의 입에 조금씩 넣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삼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조금씩 먹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아이의 목을 쓸어내리며 삼키기 쉽게 해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아이가 조금씩 입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떡을 삼켰습니다. 장 씨는 계속해서 떡을 먹였고 아이는 점점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파랗게 질렸던 입술에 붉은 기운이 돌았고 작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은 순간 장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식을 모두 잃고 10년을 혼자 살아온 장 씨에게 이 작은 생명의 울음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낸 것이 너무나 기뻤고 동시에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것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장 씨가 아기를 주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 과부가 남의 자식까지 키운다니 어리석다고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저 아이 팔자에 무슨 애군이 꼈기에 버려졌겠느냐며 불길하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장 씨는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따뜻한 물에 씻기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베네쩌고리는 비록 겉은 낡았지만 안감은 최상품 명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평민의 아이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이의 베네쩌고리 안쪽 깊숙이 숨겨진 물건이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작은 폐물이 천으로 꽁꽁 쌓여 꿰매어져 있었습니다. 장 씨는 조심스럽게 실밥을 뜯어 그것을 꺼내 보았습니다.
은제 폐물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봉황이 날개를 펼친 모양이었습니다. 장 씨는 그 문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이 보통 물건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장 씨는 그 폐물을 다시 천에 싸서 집 안가장 깊은 곳에 조심스럽게 숨겨두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의 진짜 부모가 나타난다면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자신이 이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이는 밤새 몇 번 깨어 울었지만 장 씨가 젖 대신 미음을 먹이자 곧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이는 또렷한 눈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장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사히 밤을 넘긴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장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기를 주었다는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쌍한 아이라며 동정했고 어떤 사람들은 장 씨가 어리석다고 비난했습니다. 마을 이장은 아이를 관가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지만 장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가에 넘기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노비로 팔려갈 수도 있고 그냥 내버려져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아이는 제법 통통해졌습니다. 장 씨는 자신이 먹을 쌀을 줄여가며 미음을 쑤어 아이를 먹였습니다. 마을에 갓 아이를 낳은 젊은 안악이 있어 가끔 젖을 얻어먹이기도 했습니다. 떡을 팔아번 돈은 대부분 아이의 먹을거리를 마련하는 데 썼습니다. 가끔은 끼니를 걸으면서까지 아이를 돌봤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장 씨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글 아는 훈장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훈장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사당에서 발견되어 하늘의 뜻으로 살아났으니 하늘 천자에 은의 은자를 써서 천은이라 함이 좋겠소. 하지만 그것은 너무 드러나는 이름이니 길도자에 클 윤자를 써서 도윤이라 함이 어떻겠소? 큰 길을 걸을 아이라는 뜻이요. 장 씨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도윤, 큰 길을 걸을 아이. 언젠가 이 아이가 자신의 길을 찾아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 씨는 작은 상을 차려놓고 처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 아이가 하늘이 자신에게 다시 보내준 자식인 것만 같았습니다. 도윤이는 빠르게 자라났습니다. 돌이 지나자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빨리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도 빨리 배웠습니다. 두 돌이 되기도 전에 이미 완전한 문장으로 말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하다며 도윤이를 보러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3살이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었고 개경에는 몽골 상인들과 관리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의 언어인 몽골어는 점점 고려 땅 곳곳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 씨가 시장에서 돌아오니 도윤이가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하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장 씨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 씨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도윤이는 맑은 눈으로 장 씨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지나가던 몽골 상인들이 하는 말을 따라 한 것이에요. 저 사람들은 말이 목마르다고 했어요. 단 한 번 듣고 몽골어를 따라하는 3살 아이를 보며 장 씨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에는 거란어를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온 요동 상인들의 말을 듣고 그 뜻을 장 씨에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나자 도윤이는 고려말은 물론 몽골어와 거란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었습니다. 3살 아이가 새 나라 말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신의 주운 아이가 천재라고, 한번 들은 말은 절대 잊지 않는다고,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들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길하다며 아이를 멀리하라고 충고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재주를 가진 아이는 요물이거나 화를 부르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4살이 되자 도윤이는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서당 앞을 지나가다 훈장이 가르치는 것을 듣고 그대로 기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도윤이는 천자문을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사서삼경의 구절들을 줄줄 외웠습니다. 마을 훈장이 이 소식을 듣고 직접 장 씨를 찾아왔습니다. 훈장은 도윤이의 재주를 시험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 씨는 도윤이를 데리고 훈장 댁을 찾아갔습니다. 훈장은 도윤이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논어의 구절을 물었고 한시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도윤이는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훈장은 크게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입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으면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윤이를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업료는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천재를 가르치는 것은 스승에게도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호적에 올라있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정식 신분이 없는 아이는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도윤이의 출생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장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키고 싶었지만 아이의 정체를 파헤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 은재 폐물의 존재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5살이 되자 도윤이는 놀라운 능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농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윤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북쪽에서 소식이 올 거예요. 보름 안에 원나라에서 사신이 옵니다. 좋지 않은 일로요. 사람들은 아이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5살 아이가 원나라 사신을 어떻게 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정확히 10사흘 후 원나라에서 사신이 와서 고려에 막대한 공물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도윤아, 어떻게 그것을 알았느냐? 도윤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장에 온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동에서 온 상인이 원나라 조정에서 고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고, 개경에서 온 상인은 궁궐에서 큰 행사 준비를 한다고 했어요. 두 이야기를 합치면 원나라 사신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살 아이가 상인들의 단편적인 이야기를 모아 외교 상황을 예측한 것이었습니다. 훈장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도윤이의 천재성에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글을 잘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살이 되자 도윤이는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윤이에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도윤이는 늘 현명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이웃 간의 다툼을 중재하고 병든 사람에게 약초를 알려주고 농사 시기를 조언했습니다. 도윤이가 7살이 되던 해 가을 마을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왕명을 받들고 지방을 순찰하는 알렴사가 이 지역에 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알렴사는 지방관들의 비리를 조사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살피는 관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을 깨끗이 쓸고 알렴사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알렴사의 행렬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알렴사가 탄 말이 놀라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 숨어있던 뱀을 밟은 것이었습니다. 알렴사는 말에서 떨어질 뻔했고 수행원들이 급히 말을 진정시켰습니다. 알렴사는 간신히 낭만은 면했지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알렴사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수행원들이 당황해하며 알렴사를 부축했습니다. 마을에는 변변한 의원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읍내까지 가려면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알렴사의 상태로는 그때까지 버틸 수 없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도윤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씨는 깜짝 놀라 아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도윤이는 이미 알렴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7살 아이가 알렴사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소인이 어르신의 병을 살필 수 있습니다. 수행원들은 어린아이가 감히 알렴사 앞에서 그런 말을 한다며 화를 냈습니다. 이 무례한 놈, 썩 물러가거라. 하지만 알렴사는 고통 속에서도 손을 들어 수행원들을 제지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도윤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윤이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오래전부터 가슴에 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없고 입술이 자줏빛을 띠는 것을 보니 심장에 적체가 있습니다. 방금 말이 놀라 심하게 흔들렸고 그 충격으로 적체가 움직여 가슴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알렴사와 수행원들은 놀란 눈으로 도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7살 아이가 한 번 보고 숨겨진 지병까지 알아맞힌 것입니다. 도윤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단삼과 청궁을 달인 물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의 중부혈을 눌러 적체를 풀어야 합니다. 알렴사는 고통 속에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아이의 말이라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약초를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산 아래 약초꾼의 집에 단삼이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알렴사의 가슴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알렴사가 더 고통스러워했지만 잠시 후 숨쉬기가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초를 달인 물이 도착하자 도윤이가 직접 알렴사에게 먹였습니다. 1시경쯤 지나자 알렴사의 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안정되었고 가슴의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수행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알렴사는 완전히 회복된 후 도윤이를 불렀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의술과 약초를 아느냐? 누가 가르쳤느냐? 도윤이는 대답했습니다. 시장에서 의원들이 환자를 진찰하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약초는 산에 다니며 익혔습니다. 책에서 읽은 것도 있고 약초꾼 할아버지께 여쭤본 것도 있습니다. 알렴사는 크게 감탄했습니다. 이토록 뛰어난 재주를 가진 아이가 이런 시골 마을에 있다니 믿을 수 없구나.
알렴사는 도윤이의 이름과 신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장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주워 키운 아이입니다. 정식 호적이 없습니다. 알렴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토록 뛰어난 아이가 신분도 없이 여기 있다는 것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알렴사는 도윤이를 개경으로 데려가 제대로 교육시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목숨과 다름없습니다.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알렴사는 장 씨의 단호한 태도를 보고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윤이에게 비단 한 필과 은자 10량을 상으로 내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도윤이에게 말했습니다. 내 재주는 이 시골 마을에 묻어두기에는 너무 아깝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반드시 개경으로 오너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으마. 이 일은 도윤이의 명성을 더욱 멀리 퍼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7살 아이가 왕의 알렴사를 살렸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인근 고을까지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개경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도윤이가 8살이 되던 해 장 씨의 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씩 찾아와 도윤이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재주를 시험해 보고 싶다고 했고 어떤 이는 자기 집에서 가르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떤 양반은 자신의 양자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장 씨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고 그들의 신분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개경에서 온 관리가 찾아와 도윤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장 씨가 거절하자 그 관리는 위협조로 말했습니다. 신분도 없는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화를 입을 수도 있어. 이 아이가 대체 어디서 왔는지 관가에서 조사할 수도 있소이다. 그날 밤 장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윤이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아이의 재주가 너무 뛰어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장 씨는 도윤이가 아기였을 때 옷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은재 폐물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8년 동안 조심스럽게 간직해 두었던 그것을요. 촛불을 가까이 대고 폐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교한 봉황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장 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마을에서 가장 글을 많이 아는 선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은재 폐물을 꺼내 보이며 물었습니다. 이 문양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선비가 폐물을 받아들고 문양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식은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선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구했소? 이것이 정말 그 아이의 것이오? 장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아이의 옷 속에 숨겨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선비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문양은 고려 왕실 종친부에서 하사하는 봉황패여 왕족의 직계 혈통에게만 내려지는 표식이요. 이런 폐물을 가진 아이라면 틀림없이 왕족의 피를 이어받은 자식일 것이요. 장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이가 왕족의 자식이라니. 8년 동안 자신이 키운 아이가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라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지금까지 목숨을 건 일을 해온 셈이었습니다.
선비는 장 씨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당신은 물론 그 아이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왕실의 자제가 어떻게 사당 앞에 버려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 권력 다툼이나 음모가 숨어 있을 것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장 씨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개경에서 온 내시 하나가 장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궁궐 내시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검은 관복을 입고 차가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윤이라는 아이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다고 했습니다. 8살에 새나라 말을 하고 의술을 알며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천재 아이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내시는 도윤이를 보자마자 무언가를 알아챈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이의 이목구비를 한참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개경으로 데려가야 하겠소. 궁궐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할 아이요. 장 씨는 필사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이나 다름없습니다.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내시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언가 특별한 물건이 있지 않소? 예를 들면 은으로 만든 패물 같은 것 말이요. 그 순간 장 씨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누구인지, 왜 버려졌는지, 그리고 그 은재 패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내시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충렬왕 3년 겨울, 궁궐에서 한 아기가 사라졌소. 그 아기는 왕실의 반개 종친의 자식이었소. 하지만 그 아이의 어머니는 왕족과 혼인이 허락되지 않는 신분이었소. 원나라에서 고려 왕실의 혈통 관리에 간섭하던 시절이었소. 그 아이의 존재가 알려지면 아이는 물론 어머니도 죽임을 당할 상황이었소. 장 씨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아기를 몰래 궁 밖으로 빼돌렸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였소. 하지만 그 후로 8년 동안 아이의 행방을 찾지 못했소. 그런데 최근 이 지역에 천재 아이가 있다는 소문이 개경까지 들려왔소. 그 아이의 나이와 특징이 사라진 왕족 아이와 정확히 일치했소. 내시는 도윤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고려 왕실에 필요한 인물이요. 원나라와의 외교에서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오. 그리고 이 아이의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오. 궁궐에서 천한 신분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만 아들의 소식을 듣고 하루도 눈물 마를 날이 없다 하오. 장 씨는 절망했습니다. 8년 동안 자식처럼 키운 아이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날 밤 내시가 마을의 주막에서 묵고 있을 때 도윤이가 장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8살 아이의 눈에는 또래 아이가 가질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압니다. 장 씨는 놀라서 도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5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숨겨두신 은재 패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밤에 할머니께서 주무실 때 몰래 꺼내 보았습니다. 그 봉황 문양이 무엇을 뜻하는지 책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장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왕실의 반개 종친의 자식입니다. 하지만 저의 어머니는 궁녀 출신으로
왕족과의 혼인이 허락되지 않는 신분이셨습니다. 원나라가 고려 왕실의 혈통을 감시하던 시절, 저 같은 아이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제거될 운명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몰래 궁 밖으로 빼돌려 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데리고 도망치던 사람도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결국 저는 사당 앞에 버려진 채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떡 한 시루로 저를 살려주셨고 8년 동안 친아들처럼 키워주셨습니다. 배고플 때 당신이 드실 밥을 저에게 주셨고 추울 때 당신의 이불을 저에게 덮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1000년이 지나도 갚을 수 없습니다. 장씨는 눈물을 흘리며 도윤이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장씨를 부드럽게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개경으로 가서 제 정체를 드러내고 왕실의 일원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여기 남아서 할머니의 아들로 평범하게 살 것인지. 도윤이는 잠시 침묵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개경으로 가겠습니다. 장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권력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장씨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설명했습니다. 제가 여기 남는다면 궁궐에서 계속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강제로 저를 데려갈 것입니다. 그때 할머니께서도 연좌되어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왕족의 자식을 숨겨주었다는 죄목으로요. 하지만 제가 자발적으로 개경으로 간다면 할머니를 지킬 수 있습니다. 도윤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개경에 가서 공부하고 벼슬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기를 것입니다. 그 힘으로 할머니를 평생 보호할 것입니다. 누구도 할머니를 해칠 수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머니의 은혜를 갚는 방법입니다.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도윤이의 눈빛은 진지했고 단호했습니다. 장씨는 오열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8살 아이가 이런 무거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도윤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저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할머니께서 더 이상 떡 장사를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저도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일주일 후 도윤이는 개경으로 떠났습니다. 내시와 함께 떠나는 도윤이의 뒷모습을 보며 장씨는 끝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8살 아이가 어른처럼 의젓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도윤이가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장씨를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장씨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거라. 몸 건강히 잘 있거라. 할머니가 여기서 기다리마. 도윤이는 고개를 돌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면 자신도 눈물을 흘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도윤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할머니를 지키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떳떳하게 돌아와 할머니께 효도하겠다고 말입니다. 개경에 도착한 도윤이는
왕실 종친부에 인도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도윤이의 정체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은제 봉황패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도윤이는 왕실의 반계 종친, 그것도 충렬왕의 먼 사촌뻘 되는 종친의 서자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의 개경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서자 출신의 천한 어머니를 둔 도윤이를 왕실의 적통 종친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윤이를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청것에 피가 섞인 놈이라고 놀렸고 떡장사 과부에게 얻어먹고 자란 거지라고 비웃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도윤이는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왕실 내의 권력 다툼에 휘말린 것입니다. 충렬왕의 총애를 받던 한 종친이 도윤이의 존재를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도윤이의 뛰어난 재주가 언젠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종친은 도윤이를 모함했습니다. 도윤이가 영모를 꾀하고 있다고, 원나라와 내통하여 왕위를 노리고 있다고 거짓 고발을 한 것입니다. 도윤이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10살 아이가 차가운 감옥에서 며칠 밤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에게 돌아가겠다던 약속도 지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옥중에서 자신을 신문하러 온 관리에게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모함한 종친의 행적에서 발견한 모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관리는 도윤이의 명석함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도윤이의 말을 따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함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도윤이를 모함한 종친의 비리가 드러났고 그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도윤이의 이름이 충렬왕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왕은 10살 아이가 옥중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왕은 도윤이를 직접 불러보았습니다. 도윤이는 왕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왕은 도윤이의 재주와 담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에게 특별히 왕실 학당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도윤이는 왕실 학당에서 최고의 스승들에게 학문을 배웠습니다. 유학, 병법, 역사, 외국어, 모든 분야에서 도윤이는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몽골어와 거란어, 그리고 새로 배운 한어에서 도윤이는 다른 학생들을 압도했습니다. 15살에 소가에 급제했습니다. 왕실 학당에서 공부한 종친 자제 중 가장 어린 나이에 급제였습니다. 이 소식은 개경 전체에 퍼졌고 사람들은 도윤이의 천재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새벽에 일어나 공부했고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시장에 나가 상인들과 대화했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상인들과 그들의 언어로 대화하며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8살에 대과에 장원급제했습니다. 고려 역사상 가장 어린 장원급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정식으로 조정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첫 보직은 예문관의 말단 관리였지만 도윤이는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나갔습니다. 그해 겨울, 도윤이는 처음으로 고향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를 모르는 할머니를 위해 편지와 함께 정가를 전해줄 사람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저 도윤이입니다. 저는 개경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할머니를 뵈러 가겠습니다. 장 씨는 그 전가를 듣고 밤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주워 키운 아이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아치가 되었다니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21살이 되던 해 도윤이의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원나라에서 고려에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들은 고려에 막대한 공물을 요구했습니다. 금, 은, 비단은 물론이고 처녀와 황관까지 요구했습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원나라의 요구를 거절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고 받아들이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질 것이었습니다. 충렬왕은 원나라 사신과의 협상에 능통한 관리를 찾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도윤이를 추천했습니다. 몽골어, 거란어, 한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외국 사정에 밝은 젊은 관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도윤이는 협상 자리에 통역관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통역 이상의 일을 해냈습니다. 원나라 사신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그들의 속셈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고려 측 협상 대표에게 조언을 전했습니다. 원나라 사신들은 실제로 원하는 것은 곡물의 절반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협상에서 깎여나갈 것을 예상하고 부른 가격입니다.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도윤이의 조언대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원나라의 요구를 3분의 1로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충렬왕은 크게 기뻐하며 도윤이를 치하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도윤이는 외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원나라와의 모든 협상에 그가 참여했고 그때마다 고려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5살에 그는 외교를 담당하는 핵심 관리가 되었습니다. 도윤이가 28살이 되던 해 마침내 그는 긴 휴가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확히 20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떡장사 할머니가 사당 앞에서 얼어 죽어가던 아기를 주워 키운 지 2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도윤이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수십 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20해 전 떡장사 과부가 주워 키운 아이가 이렇게 높은 벼슬아치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장 씨는 이제 65살의 노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떡장사를 하고 있었지만 허리는 굽었고 손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이가 많이 빠져 말하기도 불편해 보였습니다. 도윤이를 본 장 씨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위엄 있는 젊은 관리가 자신의 도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가 장 씨 앞에 무릎을 꿇고 할머니라고 부르는 순간 장 씨는 그가 자신의 아들임을 알아챘습니다. 도윤아, 우리 도윤이구나.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는 장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를요. 그리고 제가 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지를요. 도윤이는 장 씨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왕실 종친의 자식이라는 것,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할 뻔했다는 것, 누군가가 자신을 살리려고 궁 밖으로 빼돌렸다는 것, 하지만 결국 사당 앞에 버려졌다는 것,
그날 밤 할머니께서 저를 안아 올리시지 않았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할머니의 떡 한 시루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 8년 동안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신 것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도윤이는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왕족의 후손이기 전에 할머니의 아들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씨는 눈물을 흘리며 도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아,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더 바랄 게 없다. 높은 벼슬에 올랐다니 기쁘지만 할머니는 그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란다. 도윤이는 장씨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제 떡 장사를 그만두시고 편히 쉬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개경에 큰 집을 마련했으니 함께 가십시다. 하지만 장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이 나의 집이다. 죽은 남편과 자식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나는 이곳에서 살다가 이곳에서 죽고 싶다. 도윤이는 할머니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마을에 큰 기와집을 지어드리고 하인들을 두어 할머니를 모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빠짐없이 고향을 찾아와 할머니를 뵙겠다고. 도윤이가 35살이 되던 해 고려는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원나라 조정에서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고 그들은 고려에 대한 정책을 강경하게 바꾸었습니다. 고려를 완전히 원나라의 한 성으로 편입시키겠다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고려의 왕위를 폐지하고 원나라 관리를 파견해 직접 통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려의 존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충렬왕은 원나라에 사신을 보내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책을 도윤이에게 맡겼습니다. 도윤이는 정식 사신단의 부사로 임명되어 원나라 대도로 향했습니다. 대도에서의 협상은 험난했습니다. 원나라 관리들은 오만했고 고려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사신단의 정사는 원나라의 위세에 눌려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가 나섰습니다. 그는 유창한 몽골어로 원나라 관리들과 직접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원나라 조정의 내부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새 권력자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도윤이는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원나라 조정 내의 온건파와 접촉하여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고려를 직접 통치하면 오히려 비용만 들고 실익이 없다고 고려를 그대로 두고 곡물만 받는 것이 원나라에도 이익이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도윤이는 원나라 황제에게 올릴 글을 직접 작성했습니다. 완벽한 한문으로 작성된 그 글은 고려의 자주권을 호소하면서도 원나라의 체면을 세워주는 명문이었습니다. 결국 원나라 조정은 고려 직접 통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고려는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이 공으로 도윤이는 첨의 찬성사에 임명되었습니다. 고려 조정의 최고위 관직 중 하나였습니다. 떡장사 과부가 주어 키운 아이가 고려의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이 된 것입니다. 충렬왕은 도윤이의 공을 크게 치하하며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도윤이는 무릎을 꿇고 청을 올렸습니다. 전하, 저에게는 큰 벼슬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께 은혜를 갚고 싶사옵니다. 도윤이는 두 가지를 청했습니다. 첫째, 자신의 친어머니에게 자유를 달라고 했습니다. 궁궐에서 천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머니를 풀어주어 자신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둘째, 자신을 키워준 장씨 할머니에게 정경 부인의 자기를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충렬왕은 도윤이의 효심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두 청원을 모두 허락했습니다. 도윤이의 친어머니는 30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어 아들과 상봉했습니다. 두 모자는 서로를 껴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장씨 할머니에게 정경 부인의 자기가 내려졌습니다. 평생 떡장사로 살았던 과부가 부인의 자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왕명을 전하는 사신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장씨는 믿을 수 없다며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정경 부인이 된 것이냐고 꿈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사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키우신 도윤대감이 직접 전하께 청하여 받은 것입니다. 할머니께서는 나라를 구한 영웅의 어머니이십니다. 이 소식이 전국에 퍼지자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높은 벼슬에 올랐어도 은혜를 잊지 않는 도윤의 마음에, 그리고 버려진 아이를 주어 키운 과부의 사랑의 말입니다. 도윤이가 40살이 되던 해 장씨 할머니가 병환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도윤이는 모든 공무를 제쳐두고 고향으로 달려왔습니다. 개경에서 가장 뛰어난 의원을 데리고 왔고 최상품 약재를 구해왔습니다. 하지만 75의 노구의 병은 깊었습니다. 도윤이는 할머니 곁에서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직접 약을 다려드리고 직접 미음을 떠드렸습니다. 조정의 최고위 관리가 늙은 과부의 시중을 드는 모습에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장씨는 도윤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도윤아, 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다. 내가 없었으면 나는 외로이 늙어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너 덕분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았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께서는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아니다. 할머니 수명이 다 된 줄 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한 가지만 부탁하마.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나를 남편과 아이들 곁에 묻어다오. 그리고 가끔 찾아와서 떡 한 시루만 올려다오. 그것이면 족하다. 도윤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곁에 제 자리도 마련해 두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할머니 곁에 묻히겠습니다. 장씨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윤이의 손을 잡은 채로 도윤이는 할머니의 장례를 극진히 치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모셨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떡장사를 하던 시장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의 무덤 옆에 장씨의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윤이는 할머니의 묘 앞에서 3년상을 치렀습니다. 첨이 찬 성사의 자리에 있던 그가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에 내려와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묘를 지킨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외교를 담당하던 대신이 3년이나 자리를 비운다니 말이 되느냐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충렬왕은
도윤이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진정한 효는 나라의 근본이라며 도윤이의 행동을 치하하는 교서까지 내렸습니다. 3년상을 치르는 동안 전국에서 사람들이 도윤이를 찾아왔습니다. 떡장사 과부와 버려진 아이의 이야기가 온 나라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도윤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효를 다할 수 있느냐고. 도윤이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것을 한 것이 없습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의 1/1000도 갚지 못했습니다. 저는 얼어 죽어가던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아이를 할머니께서는 안아 올려주셨습니다. 당신이 드실 밥을 주셨고 당신이 입을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3년상이 끝난 후 도윤이는 할머니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잠드신 정경부인 장씨는 충렬왕 3년 겨울 사당 앞에 버려진 아이를 떡 한 시루로 살려내셨습니다. 그 한 시루의 떡이 한 생명을 구했고 그 생명은 자라서 고려를 구하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부인의 자비와 사랑은 100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불효자 도윤삼가 이비를 세웁니다. 3년상을 마친 도윤이는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 벼슬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고향에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약속대로 매년 할머니의 기일에 고향을 찾아왔습니다. 직접 떡을 빚어 할머니 무덤에 올렸습니다. 송편, 인절미, 증편, 절편. 할머니가 평생 만들던 떡들을요. 도윤이가 50살이 되던 해 그는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의 묘 근처에 작은 초가집을 짓고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개경의 큰 저택도 수많은 하인도 모두 뒤로하고 그는 할머니가 살던 그 마을에서 조용히 살기를 택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가 도윤이에게 물었습니다. 대감께서는 첨의찬성사까지 하신 분인데 왜 이런 초라한 곳에서 사시는 것입니까? 개경에서 편히 지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도윤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곳이 나의 진짜 집이기 때문이다. 할머니께서 떡 한 시루로 나를 살려주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나의 모든 성공과 영화는 그날 사당 앞에서 시작되었다. 그 은혜를 잊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다. 도윤이는 65살에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 그의 묘는 장씨 할머니의 묘 옆에 만들어졌습니다. 왕족의 후손이자 첨의찬성사까지 지낸 사람이 떡장사 과부의 묘 옆에 묻힌 것입니다. 후대 사람들은 그 언덕을 효자봉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작은 사당을 세워 도윤이와 장씨 할머니를 함께 기렸습니다. 마무리. 떡 한 시루의 기적. 이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눈보라 치던 겨울밤, 한 과부가 사당 앞에서 발견한 아기 하나. 그 아기의 옷 속에 숨겨져 있던 은재 폐물 하나. 그리고 떡 한 시루로 시작된 모자의 인연. 이 모든 것이 모여고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효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장씨 할머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과부였습니다. 떡을 빚어 파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버려진 생명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마음, 자기 것을 나눌 줄 아는 마음,
피가 섞이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얼어 죽어가던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 마음이 천재 아이를 품어 키웠습니다. 그 마음이 결국 고려를 구하는 영웅을 만들어냈습니다. 도윤이 역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가 그토록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재능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그 은혜를 반드시 갚겠다는 의지, 그리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신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당신을 오늘의 당신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군가에게 떡 한 시루의 따뜻함을 나눠준 적이 있습니까? 떡 한 시루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나눔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사랑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장씨 할머니와 도윤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사랑과 은혜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떡 한 시루의 따뜻함을 나눠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